안녕하세요. 동아일보사에서 발간된 이토 히로부미, 이 책에 나온 이토 히로부미의 일생을 일본 근대사와 함께 더듬어 보고 있는데 2부까지 올려놓고 나서 3부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이완용과 함께 이토의 평전을 읽어보려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도올 선생님께서 2011년 중용 강의에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저격하는 장면을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강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사열한 틈에서 이토를 향해 총 3발을 쐈는데 첫 발이 오른쪽 팔 윗부분을 관통한 다음 심장을 향했고 그 다음 총알이 오른쪽 팔꿈치를 관통해서 역시 가슴에 박혔고 쓰러지는 순간 3번째 총알이 갈비뼈 밑으로 들어가서 복부에 박혔는데 3발 다 정확하게 급소를 맞췄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인파가 모인 낯선 만주의 기차역에서 얼굴도 모르는 일본의 거물급 정치인을 상대로 이토록 대담하고 완벽하게 저격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는데요. 31살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안중근은 어떤 사람이었고 이토는 또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궁금증이 제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드라마의 퍼즐을 맞춰보기 위해 안중근과 이토 그리고 이완용의 인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3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토는 한일 병합을 반대한 온건파였고 그런 이토를 죽였기 때문에 강제 병합의 시기가 빨라졌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안중근 의사의 거사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토가 지한파로서 급진적이고 강제적인 한일병합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토가 원했던 것은 영구히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하되 가능하면 부작용과 반발을 줄여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를 쭉 따라오시면 일본 근대사가 곧 조선 침략의 역사고 특히 이토의 정치 행위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조선 침략과 치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일본 정한론의 뿌리에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시하는 인식은 그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설상의 인물인 진고항우가 신라 백제 고구려를 정복했다는 사만정벌 이야기가 AD 700년대 쓰여진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나오고 이것을 근거로 일본 최초로 일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를 갖춘 야마토 조정이 약 200년에 걸쳐서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주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통치한 에도 시대만 해도 일본 지식층이 조선 주자학에 대한 존경과 관심을 나타냈고 또 12번에 걸친 조선 통신사를 통해 일반인들 역시 조선 문명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도 시대 후기인 1800년대 들어서 일본에서는 아시아 각국, 특히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침략론인 정한론과 대만을 노리는 정대론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정한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토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인데 요시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고항우가 사만을 정벌하고 도키무네가 몽골을 섬멸하고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한 것은 호걸이라 할 만하다. 옛날 전성기 때와 같이 조선을 공격하여 공물을 바치게 하고 북쪽으로는 만주 땅을 손에 넣고 남쪽으로는 대만과 필리핀의 루손 제도를 취하여 일본 땅으로 삼아 더욱 진취의 기상을 보여줘야 한다. 또 러시아나 미국 같은 강대국과는 신해를 돈독히 해서 우호관계를 맺고 조선과 만주, 대만의 영토를 점령해서 강대국과의 교역에서 이룬 것을
약자에게서 빼앗아 메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한론의 원조인 요시다 쇼인의 이 말을 요시다의 문화생인 이토가 장악한 메이지 정부가 그대로 행동에 옮겼고, 지금까지도 아베를 포함한 일본 우익들은 요시다 쇼인과 이토 히로부미를 종교적으로 숭배하고 존경하면서 정한론을 다시 한번 이루어야 할 목표로서 여기고 있습니다. 2013년에 아베가 침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진 바가 없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과거의 침략 행위를 부정한 뒤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부인한 것은 정한론의 기초에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일본 우익의 일관성을 보여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메이지 신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868년 2월에 57년간 국교가 단절돼 있던 조선에 외교 재개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에는 일본 황제가 조선 왕에게 내리는 조서를 의미하는 황과 칙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을 황제국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이런 문서는 받을 수 없었는데, 조선이 문서 접수를 아예 거부하자 가장 먼저 나섰던 것이 바로 조슈번의 실력자이자 이토의 상관이었던 기도 다카요시였습니다. 기도 다카요시는 조슈번을 대표하는 소위 메이지 유신 3걸 중 한 사람인데, 속히 방침을 정해 조선에 사절을 보내서 그들의 무례를 따지고 혹 그들이 불복할 경우 그 국토를 공격해 널리 신주 일본의 위세를 떨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요시다 쇼인을 이어받은 기도의 주장은 메이지 정부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도 광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역시 유신 3걸 중 한 사람이면서 사초 동맹의 사스마 대표였던 사이고 다카모리 역시 자신을 조선에 사절로 보내달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사절을 먼저 보내야 한다. 반드시 사절에 대한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나를 사절로 보내달라. 맹세코 나라를 위해 한 목숨 바쳐 사명을 달성할 각오가 되어 있다. 사이고는 조선에 사절을 보내면 살해당한다. 그럴 경우 우리는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예를 중시하는 유교국가 조선이 사절단을 그렇게 대할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대망상에 빠져서 어떻게든 전쟁을 도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모두 과격한 정한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조선에 사신을 보내 전쟁을 도발하자고 주장했던 기도 다카요시는 정작 미국과 유럽을 순방하면서 서구 열강의 실상을 보고 나서 강한 충격을 받았고, 일본이 서양의 식민지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선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뿐 아니라 순방을 함께했던 이토도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고 다카모리가 유럽 순방을 했더라면 사이고 역시 급진적인 정한론을 수정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슈번의 기도와 이토가 표면적으로 정한론을 반대하는 것 같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어디까지나 내치를 먼저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하자는 순서에 관한 대립이지 정한론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저 무작정 조선을 침략했다가 각국의 비난과 함께 서구 열강을 적으로 돌리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특히 1873년 이토는 정부의 결정까지 통과한 사이고의 조선사절 파견안에 대해 일왕이 결제 도장을 찍는 것을 막음으로써 정한파를 막았는데, 그러나 이토의 내치파는 불과 2년 후인 1875년에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고 조선의 강화도 조약을 강요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해로를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해군의 운양호, 운요호가 강화도 근해를 불법 침입했다가 조선 수비대와 교전을 벌였는데,
이때 민간인을 학살하고 방화까지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조선군이 먼저 포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절을 보내 조선의 폭거를 추궁한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요. 일본은 군함 6척을 이끌고 인천항에 들어와서 함포를 쏴대면서 압박한 끝에 12개 항의 조일 수호 조규를 체결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일본 화폐의 조선 유통을 허용하고 일본과의 무역에 일체 관세를 부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기한마저도 영구히 하는 일방적으로 조선에 불리한 조약이었지만 제1조만큼은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속셈이 들어있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 1조에 근거해서 훗날 청일전쟁 때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병력을 파병해 청나라와 싸운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외교적으로 흠잡히지 않으면서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한 정교한 계획에 들어간 건데, 그런데 정작 일본 내에서는 직접 조선을 공격해서 정벌하지 않고 통상조약을 통해 접근하는 것에 반발해서 크고 작은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그야말로 조선을 집어삼키지 못해서 들끓고 있었던 건데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호전적이고 못된 국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1877년에 사스마의 사이고 다카모리가 일으킨 세인한 전쟁은 반란군의 규모가 16,000명에 이르는 내전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반란 7개월 만에 사이고가 자살하면서 반란은 평정됐는데, 같은 해 기도 다카요시 역시 병으로 죽었고, 그 다음 해에는 오쿠보 도시미치까지 암살당해서 유신 3걸로 알려진 인물들이 모두 죽게 되자 메이지 유신의 열매는 이토를 포함한 다음 세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이제 이토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됩니다.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과 함께 유신의 성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토는 조슈와 사스마의 거물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메이지 정권의 실질적인 리더인 내무경이 되는데, 이때 이토의 나이가 만 36세였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정부 내각의 인물들을 출신별로 보면 조슈와 사스마가 각각 4명, 그리고 히젠 출신이 2명으로 지역의 세력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지역 비율은 메이지 정부 내내 계속해서 유지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토가 조슈 출신이 아니었다면 메이지 유신의 열매를 독차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형상 지금의 아베 역시 당시 조슈 지역이었던 야마구치현 출신인 점이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베의 몸에 정한론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신의 열매를 독차지하게 된 젊은 내무경 이토는 이후 최초로 일본 헌법을 제정하고 군사와 외교 재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내전까지 불사해가면서 조선을 침략하는 데 있어 국제 외교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기 때문에 서서히 발톱이 조여오는 줄도 모르고 일본에 기대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흥선대원군이나 급진 개화파는 일본이 두는 장기판의 장기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4부에서는 이토가 일본이 자랑하는 메이지 헌법 제정을 주도한 이야기와 함께 이것이 어떻게 일본 군국주의의 탄생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